제갈량의 계책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관우는 흐르는 강물을 모래로 막고 기다리기. 두 번째, 선봉은 조은이 출격하지만 적을 쓰러뜨리지 말고 적당히 싸우다 후퇴하기. 세 번째, 적을 유인하여 깊숙이 들어오면 양쪽에서 불을 피우고 공격하기. 네 번째, 적이 후퇴하면 강물을 막던 모래를 풀고 강물 흘리기. 다섯 번째, 도망가는 적을 토벌하기. 하우돈이 박방파에 도착하자 조은은 500명의 기병을 끌고 하우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하우돈과 열합 정도 싸우다가 퇴각하죠. 하우돈은 얼마 없는 적의 병사를 보고 깔보며 조은을 추격합니다. 이전은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했지만 하우돈은 얼마 안 되는 매복 따위는 겁먹을 필요 없다며 돌진하죠. 적의 진영이 무너지고 길게 늘어나자 양쪽에 숨어있는 유비의 병사들이 불을 피우고 공격합니다.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은 하우돈은 후퇴를 명령했지만 뒤에서는 강물이 흘러들어와 후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때 맞춰 등장한 관우와 장비로 인해 부장으로 있던 하우라는 사망하고 한호는 중상을 입고 겨우 퇴각하게 되죠. 이때부터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을 군사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합니다. 10만의 병사를 잃은 하우돈은 전투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포박하고 조조에게 죄를 청했으나 조조는 하우돈을 벌하지 않고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연이은 패배로 인해 직접 나서기로 하죠. 80만의 군대를 통솔하여 출진하려는데 공룡이 출진을 말리죠. 하지만 조조는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출진을 준비하였고 공룡은 자신을 무시한 조조를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공룡은 평소 유비와 친분이 있으니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라 생각해 공룡을 처형시키고 출진하죠. 한편 유표는 병에 걸려 죽기 직전입니다. 유표는 유비에게 형주를 주겠다 하지만 끝끝내 받지 않자 옆에 있는 제갈량은 답답할 노릇이었죠. 제갈량은 저번에는 조조군을 막았으나 이번에는 직접 조조가 쳐들어오니 형주를 차지해야만 조조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유비는 결국 형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표는 죽게 되자 채씨 일가는 유언장을 조작합니다. 유기는 형주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으며 유종을 정식 후계자로 만든 것이죠. 채씨 일가는 그들의 계획대로 유종을 형주의 주인으로 만들었지만 문제는 지금 막 출진하고 있는 조조군. 그들은 일단 형주성을 버리고 양양성에서 정비하며 작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선택은 두 가지, 항복이냐 전쟁이냐. 하지만 대부분의 대신들은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채씨 또한 유종이 형주 자사의 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면 항복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유종은 싸워보지도 않고 조조에게 항복한다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신을 보자 조조는 매우 만족해하며 양양성으로 향했죠. 같은 시각 유비는 신야성을 버리고 양양성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신야성은 작은 성이라 막을 수 없다 판단하여 양양성에서 유종과 힘을 합하여 조조군을 막을 생각이었죠. 제갈량은 신야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두 양양성으로 피난가라 명령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계책을 내게 됩니다. 신야성 서남 북쪽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을 준비하고 신야성을 깨끗이 비우게 하죠. 그 후 조인, 조홍, 허저가 이끌고 있는 10만의 병사가 신야성에 도착하니 성이 비어 있었고 무혈입성합니다. 겁을 먹고 도망간 거라 생각해 신야성에 들어가 병사들을 쉬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불화살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서남 북쪽이 불타올랐고 오직 동쪽만이 불이 붙지 않았죠. 그리하여 병사들은 동쪽으로 탈출하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은이었습니다. 좁은 성문을 통과하면서 병사들은 서로를 밟아 죽였으며 겨우 살아나온다 해도 조은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시간을 끄는데 성공한 유비 일행은 백성들과 함께 양양성에 도착했지만 채무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살을 쏘며 무고한 백성들까지 죽였죠. 그러자 성안에 분노한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연, 그는 유종 휘하의 일원으로 있었으나 채모의 비겁한 행동에 질려 성문을 열어주기 위해 채모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강하성으로 방향을 돌렸고 위연은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곳에 남을 수 없어 남쪽으로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는 장사태수 한연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강하성으로 도망가고 있던 유비 일행. 병사들만 데리고 도망간다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백성들. 백성들은 어진 유비를 따라가길 원했고 유비는 이들을 이끌며 강하성으로 향하니 너무 느렸습니다. 제갈량은 이들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유비는 백성이 나를 버릴 순 있어도 나는 백성을 버릴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버리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제갈량은 유비에게 감탄하며 자신이 따르고 있는 군주가 명군주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관우를 강하성으로 먼저 보내 유기의 지원군을 이끌고 와달라 부탁하죠. 관우의 적토마라면 반나절이면 강하성에 도착하니 관우는 서둘러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 조조의 80만 대군, 아니 조인이 또 10만을 잃었으니
70만 대군을 이끌고 양양성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많은 숫자의 군대이다 보니 생각보다 지체됐죠. 무혈 입성한 조조는 약속대로 유종에게 형주 자사를 주었지만 굳이 형주에서 꼭 있을 필요 없다며 채 씨와 함께 허도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부하장수에게 가는 길에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죠. 결국 유종과 채 씨 부인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양양성을 차지한 조조는 형주 안팎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그렇게 열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자 순유는 일단 유비부터 죽이고 형주를 다스리는 건 나중에 알아 조언하죠. 그 말을 듣고 유비의 존재를 깨달은 조조는 이번에 투항한 문빙에게 5,000기의 철기병을 주고 서둘러 쫓아가라 하고 자신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강화성으로 향합니다. 문빙이 이끄는 철기병이 도망가는 백성들을 죽이며 쫓아오자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조온이 반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장수들은 조온이 배신한 거라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었죠. 조온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이유는 유비의 가족들 때문. 조온은 유비의 일족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갑자기 적이 등장하는 바람에 모두 흩어져 버린 것이죠. 조온은 몇 명의 부하들과 거꾸로 달리며 유비의 가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축과 간부인을 찾았지만 아직 미부인과 유선을 찾지 못했죠. 그들을 말에 태워 앞으로 보내고 조온은 계속해서 미부인과 유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우은이라는 젊은 장수를 만나죠. 그는 하우돈의 동생으로 조조가 매우 아끼는 장수였습니다. 조조가 그를 얼마나 아끼냐면 조조가 가지고 있는 보검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의천검과 청강검. 의천검은 조조가 사용하였고 청강검은 하우은에게 하사하였죠. 조우는 하우은과 일기토 끝에 그를 죽였고 전리품으로 청강검을 얻게 됩니다. 그 후 조우는 부상당한 미부인과 유선을 발견합니다. 조우는 유선을 가슴에 품고 미부인과 함께 도망가려 했으나 미부인은 부상당한 자신과 함께 가면 유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우물에 빠져 자결하죠. 조우는 할 수 없이 유선만을 가슴에 품고 강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조우는 무쌍을 찍으며 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조운이 적에게 빼앗은 헌창들을 마구 사용하자 조자룡 헌창 쓰듯이 한다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 조운에게 운이 따랐는지 조조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조운을 생포하라 명령하였고 이에 병사들이 활을 쏘지 않아 덕분에 조운은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죠. 장판교에 도착한 조운은 장비에게 뒤를 맡기고 유비에게 향합니다. 장비는 50명을 뒤에 숨기고 말꼬리에 지푸라기를 달아 왔다 갔다 시키며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조조군이 장판교에 도착하자 혼자서 지키고 있는 장비를 보고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뚫고 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 장비를 보자 어떤 이는 놀라 쓰러져 죽기도 했죠. 장비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이는 먼지바람을 보자 매복이 있을 거라 판단한 조조는 쫓지 말라 명령합니다. 장비는 조조군이 물러나자 장판교를 불지르고 도망가죠. 유선을 품에 안고 겨우 살아 돌아온 조운. 유비는 유선이 살아있다는 것보다 조운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조운이 유선을 유비의 품에 안겨주자 유비는 화를 내며 유선을 바닥에 던져버렸죠. 그러면서 유비는 겨우 아이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죽일 뻔했구나 라며 조운을 안아주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의 아이보다 장수를 더 아끼는 모습에 유비를 평생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창작된 내용으로 자식보다 부하장수를 아끼는 유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그리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유비 일행은 장강에 도착하였고 그때 마침 유기의 수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유기의 배에 타고 도망가자 조조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죠. 조조는 유비를 놓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형주에 머물면서 수군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나라에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내죠. 사실 조조의 병사들은 육지전에서는 매우 능했으나 수전은 해본 적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주에서 수군을 지휘하던 채모와 장륜에게 대도독을 맡기고 훈련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배가 필요해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나라는 비상사태였습니다. 일단 조조의 군대와 유비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노숙을 유표의 조문객으로 보내죠. 사실 유표가 죽었다고 해서 오나라에서 조문객을 보낼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표와 손씨 가문은 자주 전쟁했던 나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죠. 그 예로 일전에 손책이 죽었을 때도 유표 쪽에서는 조문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노숙은 형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조조군의 병사를 파악하였고 강화성에 들러 유비와 유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갈량은 노숙이 조문을 왔다는 사실로 오나라에서는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죠. 노숙이 유비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제갈량은 오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 조조와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숙은 동맹을 맺기 위해 제갈량을 데리고 강동으로 돌아오죠. 한편 오나라에서는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길 수 없으니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고 했고, 설사 전쟁에 이겨도 오나라에 큰 타격이 있을 테니 전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손씨 가문이 일궈낸 강동 지역을 조조에게 줄 수 없다며 전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고 있을 때 노숙과 제갈량이 오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송건과 신하들은 제갈량이 오자 모두 긴장하고 경계하기 시작하죠. 이들도 제갈량이 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설득시켜 전쟁을 하기 위함이죠. 그리하여 그 유명한 1-7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상대는 장소. 그대는 스스로 관중과 아기에 견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패배하여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묻자, 제갈량은 신야의 작은 성에서 하우돈과 조인이 이끌고 온 10만의 군사를 화개와 수개로 막아냈다. 게다가 조조가 쳐들어왔을 때도 유표는 유비에게 형주를 주려고 했으나 유비는 형주를 빼앗지 않았고, 후퇴하면서도 수만 명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피난을 가느라 그런 것이지 대의를 쫓느라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패배했다고 조롱하더니 소인배 아니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번째 상대는 우번. 조조의 병사가 100만이라는데 막아낼 방법은 있겠지? 그러자 제갈량은 대부분 원수와 유표에게서 항복한 자들이라 오합지졸이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 북방 출신이라 풍토병으로 골골대니 승산이 있다. 우린 숫자가 매우 부족해도 조조군과 싸울 의지를 불태우는데 여기는 장강 방어선과 강력한 수군이 있는데 왜 싸워보지도 않으려고 하냐 라고 맞받아치죠. 세 번째 상대는 보질. 소진과 장이처럼 오나라의 분란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러자 제갈량은 소진과 장이는 여러 성을 탈환한 명제들인데 그 이름으로 나를 험담한단 말이냐 라고 맞받아치죠. 네 번째 상대는 설종. 조조는 이미 중원의 3분의 1을 차지한 사람으로 하늘의 순리가 조조에게 붙어있다. 그러자 제갈량은 나라를 훔치고 천자를 능멸하는 조조가 하늘의 순리이고 만약 네가 따르는 주군이 쇠퇴할 때 그대도 조조처럼 주군을 능멸할 것이냐 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 상대는 육적. 유비가 스스로 황손이라는데 돗자리 짜고 살던 촌부가 어떻게 조조의 상대가 되겠느냐. 그러자 제갈량은 이미 천자랑 함께 족보를 보며 황실의 후예인 것을 확인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황숙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도 원래 말단 관리에서 시작하여 황실을 세웠는데 직업과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는 엄준. 당신이 무슨 경전으로 공부했는지나 들어보자. 그러자 제갈량은 경전이 뭐가 중요하냐. 옛적에 장자방, 진평 등 어떤 경전을 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난 그렇게 쓸데없는 서책이나 읽으며 허송세월을 보내진 않는다 라고 말하죠. 일곱 번째 상대는 정병. 그럼 배운 바 없이 뽐내기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러자 제갈량은 배운 선비라 해도 군자가 있고 소인배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소인배라 욕먹는 것이지 배움이 없어 욕먹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고 있을 때 보다 못한 황계가 끼어들어 입씨름만 할 생각이냐고 꾸짖자 설전이 마무리됩니다. 송건은 제갈량에게 이길 수 있냐 묻습니다. 제갈량은 조조군은 비록 100만 대군이 있으나 송건과 유비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유비의 병사 2만, 송건의 병사 8만, 합쳐서 10만의 병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장담합니다. 조조군은 숫자는 많지만 원소, 유표의 병력을 흡수한 병사들이라 서로 싸웠던 상대들이니 오합지졸이고 수전을 해본 적도 없으며 멀리서 원정을 와서 풍토병으로 고생 중이라고 하죠. 오나라의 선비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조조가 강동 지역을 차지해도 자신들은 벼슬하며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며 반면에 손씨 집안은 분명 조조에게 능욕당하며 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송건은 주유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죠. 한편 멀리서 수군을 훈련시키던 주유가 그날 밤 집에 도착하고 노숙과 제갈량이 주유를 찾아가 논의합니다. 주유는 제갈량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려고 한다고 하자 제갈량은 그런 국토도 빼앗기지 않고 평화를 찾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죠. 예전부터 조조는 대교, 소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며 동작대에서 노래를 불렀으니 그 둘을 조조에게 바치면 평화롭게 전쟁을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숙은 깜짝 놀라며 제갈공명 실수한 것 같소. 대교는 죽은 손책의 아내이고 소교는 주유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며 그렇다면 조조가 더 좋아할 것입니다. 조조가 유부녀를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더욱더 대교 소교를 노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주유는 화를 내며 전쟁을 결심합니다. 다음날 회의가 시작되고 주유가 전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송건 또한 전쟁하겠다고 하죠. 송건은 자신의 망설임부터 없애기 위해 탁자 끝을 잘라내며 항복하자고 말하는 자는 이 탁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후 주유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전쟁 준비를 하죠.
한편 주유는 이번에 제갈량을 만나고 나니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보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노숙은 아직 조조와 전쟁 중이니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오히려 같은 편으로 포섭해보자고 조언하죠. 그리하여 제갈근을 동생인 제갈량에게 보내 설득시켜보라고 했으나 제갈량은 공과 사를 구분하며 딱 잘라 말하자 제갈근은 포기합니다. 적벽대전 208년 11월 한편 조조는 몇 달 동안 전쟁 준비를 마쳤고 오나라가 항복하지 않자 출진합니다. 조조와 송권, 유비연합이 결국 전쟁을 시작합니다. 조조는 채모를 대도독, 장윤을 부도독으로 삼고 주유의 수군과 전투를 하죠. 첫 전투가 시작되었고 주유가 이끄는 수군이 유리했습니다. 채모와 장윤이 뛰어난 베테랑이긴 했으나 장강의 흐름과 바람 등이 아직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모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죠. 하지만 채모도 수전에는 잔뼈가 굵은 장군이었습니다. 장강에서 전투가 불리하자 물 위에 수체를 세우며 반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유는 채모와 장윤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저들을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조의 부하 장간이 주유를 설득해 투항시켜 보겠다고 합니다. 장간은 어렸을 때부터 주유와 친구 사이로 자신 있어 하자 조조는 그를 주유에게로 보내죠. 주유는 장간을 보자 자신을 설득시키러 왔다는 사실을 눈치챘으나 모른 척하며 환대해줍니다. 장간은 기회를 봐 주유를 투항시켜 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죠. 술파티가 진행되고 마음껏 술을 먹은 주유와 장간. 주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장간과 함께 잠을 자게 되죠. 장간은 주유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살짝 일어나 탁자에 있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장간은 그 서류들 중 채모와 장윤이 주유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조조에게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조조에게 할 수 없이 투항했으나 때가 되면 배신하고 조조를 죽일 생각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조는 그 편지를 보자 화를 내며 채모와 장윤을 참수해버리지만 이윽고 후회하죠. 그들을 죽인 후 냉정히 생각해보니 이것은 주유의 계책이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조조는 할 수 없이 우금과 모계에게 수군을 맡기게 됩니다. 한편 주유는 제갈량을 볼 때마다 확실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분 없이 죽일 수는 없으니 제갈량이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무리한 부탁을 하고 난 뒤 실패하면 군법으로 죽일 생각을 하죠. 그리하여 제갈량에게 10만 개의 화살을 열흘 안에 준비해달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사흘이면 충분하다며 약속하죠. 제갈량은 노숙에게 600명의 병사와 20척의 배를 빌려 30명씩 태우고 헝겊과 집단으로 무장한 배를 준비합니다. 사흘째 새벽, 짙은 안개가 끼자 제갈량은 20척의 배를 조조의 진영으로 띄웁니다. 우금과 모계는 주유의 배가 기습 공격한다고 생각해 일제히 화살을 쏘았고 배는 한참 동안 화살을 맞다가 돌아왔습니다. 배는 고슴도치처럼 가득 화살이 박혔으니 그 숫자는 10만 개가 훌쩍 넘었다고 하죠. 그러자 주유는 제갈량의 계책에 감탄합니다. 하루는 제갈량을 불러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논의하죠. 주유와 제갈량 모두 좋은 방법이 있다 얘기하자 서로 생각한 것을 손바닥에 적어 동시에 보여주자 하였고 둘의 손바닥에는 화자가 적혀 있었죠.